안녕하세요. 밤이 되면 열리는 서점. 저는 서점지기 푸첼라입니다. 이번에는 곽영직님의 양자역학은 처음이지 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이 책은 물질의 최소 구성 단위인 입자를 발견하는 단계부터 양자역학이 발달하기까지의 과정을 주로 입자의 관점에서 쓴 책입니다. 제가 읽었던 양자역학에 관련된 책은 대부분 역사적인 과정, 물리학적 관점에서 양자역학의 발달 과정을 정리한 책이어서 다른 관점으로 양자역학을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선택한 계기는 일단은 책이 쉬워 보였고요. 저는 매번 쉬워 보이는 책을 선택하곤 합니다. 양자역학과 양자컴퓨터 관련 책을 읽고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 가끔 부담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이럴 때는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나 전혀 다른 분야의 책을 읽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느끼지만 양자역학 관련 책에서 약간의 새로운 지식이라도 더 얻으려고 하다 보면 쉬운 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 쉽게 얻어지는 게 없다는 건 책 읽기에서도 적용이 되나 봅니다. 이 책과 다른 양자역학 책 한 권을 더 읽고 나면 완전 다른 분야의 책을 한 권 읽어주면서 쉬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느낀 점을 대강 말씀드려 볼게요. 이 책은 한국 교과서로 보자면 물리학보다는 화학에 더 가까운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자의 발견부터 원자의 구조나 전자 등 화학 시간에 배웠던 원자 구조에 대한 내용들이 책 내용의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원자에 대해서는 1700년대가 되어서야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 배수비례의 법칙 등 제가 어릴 때 화학 시간에 주로 배웠던 이론들을 통해 점차 원자라는 존재가 밝혀지게 됩니다. 돌턴은 화합물들을 만들면서 물질들이 일정 성분비를 통해 화합물이 되는 것은 원자라는 작은 입자로 물질이 이루어지면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원자의 존재에 대한 논문을 1803년에 발표하게 됩니다. 저는 과학책에서는 내용에 집중하느라 배경의 연도를 유의해서 보진 않는데 처음으로 이 원자의 발견이 1700년대라는 것을 여기서 인식을 하고 은근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과학의 발달이 의외로 300년도 안 되었다는 게 갑자기 너무 놀라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특히 원시적인 느낌의 사원소설 이론이 물질의 근본에 대한 정답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과학의 짧은 역사에 비해 그를 이용한 컴퓨터나 전자기기는 작동이 너무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다시 300년 후라면 그 발달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져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어의 법칙 등 발달의 속도는 그 발달 속도에 비례해서 지수적으로 더 빨라진다는 말도 있지만 최근에는 더 이상 무어의 법칙 적용은 어렵다는 이야기도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양자 컴퓨팅 이야기가 자꾸 등장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300년의 발달 속도로 300년 후 미래를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양자 컴퓨터는 당연히 일반화되어 있을 테고 인간의 뇌와 연결되어 집단 지성은 정말 집단 뇌 같은 게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에너지 문제인데 핵융합이 자리 잡기만 하면 모든 에너지와 환경 문제가 해결된다고 많은 핵융합 책에서 예견을 했었거든요. 인간의 세계에는 항상 어떤 식으로든 결핍이 문제였는데 에너지가 해결되면 과연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더 이상은 아무리 제가 원시적인 방식으로
상상을 해도 상상이 안 되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그런 SF 소설 같은 모습으로의 상상이 더 이상은 어려운 미래가 된 것 같습니다. 원자의 존재가 발견되고 얼마 안 있어서 원자도 더 이상 깰 수 없는 물질의 근본 입자라는 가설은 금세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자의 기본적인 모형에 대해 이것저것 예측이 등장하는데 톰슨의 플럼 푸딩 모형, 러더퍼드의 전자고리 모형, 한타로의 토성 모형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러더퍼드 모형이 가장 심플해서 지금도 원자 모형 설명에 가장 자주 쓰이는 편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으로 원자 구조를 처음 배우고 태양계와 유사성으로 우주는 마치 무한한 만다라 구조 혹은 마트리오시카 인형처럼 각각의 다른 세계가 작은 구조부터 큰 구조까지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닐까 생각했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태양계와 원자 구조는 일종의 공통점이 있어야 하는데 태양계와 원자 구조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으로 태양계에는 중력이 작용하고 원자 구조에는 전자기력이 작용합니다. 중력은 끊임없이 회전을 해도 에너지를 잃지 않지만 전하를 띤 입자는 가속 운동으로 전자기파를 방출하고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러더퍼드의 원자 구조 모형도 원자의 구조를 제대로 설명한 모형은 아니라고 합니다. 러더퍼드의 원자 구조 모형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그에 의해 원자핵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었다는 것이 발견됩니다. 양성자는 원소의 종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입자인데 양성자 수에 따라 존재하는 원소를 늘어놓은 표가 바로 주기율표입니다. 주기율표의 원자 번호가 곧 양성자 수이고 중성자 수가 달라지면 같은 원소이지만 무게가 다른 동위 원소가 됩니다. 이후 양자역학의 발달과 함께 닐스 보어에 의해 K, L, M, N, O, P 껍질과 같은 계층적 궤도 배열에 전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원자 모델이 도입됩니다. 양자는 무조건 물리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화학과 더 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KLM 등의 문자 문자로 껍질을 구분하는 표기법은 찰스 바클라, 헨리 모즐리가 X선 흡수선 스펙트럼 연구에서 발견해 표준화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각 껍질별로 전자들의 스핀 방향, 업다운과 전자의 배치가 설명되어 있는 표입니다. 이 그림에서 SP, DF 소문자로 써있는 이 문자는 각각 전자 껍질의 북껍질, 오비탈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로 각각의 뜻은 이와 같습니다. S는 샤프라고 해서 선명한 스펙트럼선, 그리고 P는 프린스프이라고 해서 주요 계열의 선이고 D는 디퓨즈라고 해서 넓게 분포된 스펙트럼, F는 펀더멘탈이라고 해서 기본 계열의 스펙트럼. 이렇게 각각 오비탈의 뜻을 알면 좀 더 파악이 될까 해서 그 약자의 풀네임을 한번 알아봤는데 딱히 도움이 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같은 종류의 오비탈끼리는 양자수가 서로 같고 같은 모양과 성질을 공유합니다. 예를 들면 S는 Gu형이고 B는 R형으로 X, Y, Z축의 세 가지 방향, 그리고 D와 F는 방향성이 여러 가지인 다양한 모양, 이런 식입니다. 이 오비탈의 모양은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우리는 차라리 원자의 구조를 처음 배우는 중학교 때 양자를 같이 배웠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좀 더 어릴 때 양자의 존재에 친숙해질수록 양자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거든요.
각 오비탈의 모양은 그림과 같습니다. 책에서 오비탈에 대한 내용을 읽다가 학교에서 처음 오비탈을 배울 때 여태 잘 배웠던 원자 모형이랑 다른 모형이 별 설명도 없이 등장해서 좀 반발심이 들었던 게 생각났습니다. 역시 그때 양자를 공부했어야 했습니다. 수능이 없었더라면 늦어도 고등학교 때는 양자의 존재를 알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여태껏 까마득히 잊고 지냈었던 골치 아픈 오비탈이란 개념이 이제 와서야 공부를 하려니 골치가 아파졌습니다. 전자수와 껍질의 정보는 위키피디아를 보면 이 그림에서 118가지 원소에 대해 모두 잘 표기되어 있습니다. 저 주기율표와 매칭해서 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제 블로그에는 관련 위키피디아 URL을 연결을 해뒀습니다. 이 책은 고등학생들이 읽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등장한 오비탈 때문에 반발심이 생겼을 때 이 책을 읽었더라면 조금은 진정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인내심을 확인한 후 드디어 책에서 양자역학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 등 양자의 중첩과 얽힘 현상에 대해 과학자들의 해석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관측에 의해 양자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었는데 바로 지난번에 읽었던 책에서 휴 에버렛이 했던 양자에 대한 해석도 그나마 가장 신빙성 있는 최신 이론이 아니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현상에 대한 그냥 또 다른 해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자가 영향을 받는다는 관측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관측의 주체의 유무가 중요한지, 주체가 뭔지가 중요한지, 관측의 방식이 중요한지 등등 말이죠. 저는 관측이라는 게 결국은 서로에 대해 영향을 주고받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 알아보니 아직은 정확한 관측에 대한 정의는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침하하라는 사이트를 발견했는데 댓글에 관련된 논문이 좀 참조가 되어 있었어요. 그 사이트의 댓글에서 참조된 논문을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과제가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책에서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을 다루고 있었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중첩,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상식적으로 그냥 확률의 의미이고 마지막은 휴 에버렛이 말했던 두 가지 확률에 의한 우주의 분리와 같은 해석이 있습니다. 이럴 때 독특한 해석 하나 보태는 것도 과학적 관종이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시세계의 이상한 경향들을 과학자들도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한다니까 괜스레 위로가 좀 되었습니다. 전자가 모두 채워진 가장 위쪽의 에너지띠를 공유띠보다 위쪽, 전자가 일부만 채워져 있거나 비어있는 에너지띠를 전도띠라고 하는데 이 공유띠와 전도띠 사이가 가까우면 도체, 전도띠에 전자가 없고 공유띠와 전도띠 사이 간격이 넓으면 부도체라고 합니다. 중간적 특징을 갖는 게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 반도체는 높은 온도에서 공유띠에 있던 전자들이 전도띠로 쉽게 올라가서 반도체로서 성질을 잃게 되기 때문에 반도체는 열에 약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제품들은 대부분 온도를 낮춰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전도체는 낮은 온도에서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인데 과학시설이나 첨단시설 등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고온 초전도체를 개발하기 위해 관련 연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온에서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물질이 생긴다면
아마 전 세계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 물질을 생산해내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미래가 살짝은 걱정되기도 하고 살짝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얘기는 이 책의 끝부분 몇 장에서만 다루어졌습니다. 세상에는 양자 역학적 현상으로 유지되는 것들이 많다고 했는데 이 책에서는 그중 하나가 방사성 동위 원소의 반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원자력 방사성 원소의 붕괴로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인데 원자핵의 방사성 붕괴는 불안정한 원자핵이 일정 시간을 두고 붕괴하면서 더 안정적인 원자로 변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뉴턴 역학에 의하면 불안정한 원자핵은 원래 그 즉시 붕괴해야 하는데 방사성 붕괴는 반감기에 따라 100개 중 50개가 붕괴되고 50개가 25개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이는 방사성 붕괴가 확률 과정임을 의미합니다. 이 반감기를 과학자들이 설명하지 못했는데 원자핵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터널링이라는 확률 과정을 겪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명확하게 설명되었다고 합니다. 또 USB에 메모리를 저장하는 것도 양자 터널링 현상을 이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플로팅 게이트에 전압을 걸어주면 전자가 부도체의 장벽을 뚫고 안팎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전압이 걸리지 않으면 터널링이 발생할 확률이 낮아지면서 전자가 드나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고 최근 저장 장치, SSD 이런 것들은 모두 이러한 원리로 작동됩니다. 주사 투과 현미경도 전자의 터널링 효과를 이용한 것인데 전압이 걸린 얇은 탐침을 물질 표면에 가까이 가져가면 물질을 이루는 원자에 잡혀있던 전자가 터널링을 통해 탐침으로 옮겨옵니다. 이 옮겨오는 전자의 수는 탐침과 물질 사이의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데 탐침이 스캔을 하면서 전자의 수를 측정해서 물질 표면의 높낮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자 하나하나의 정보를 저장하고 그를 위해 원자를 잘 잡아두어야 합니다. 이 원자를 잘 잡아두기 위해서는 또 절대온도 0도 정도의 저온과 고진공, 외부 온도 변화, 진동, 소음도 완전 차단되어야 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고전 컴퓨터와 달리 아날로그에 가까워서 방금 말씀드린 외부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아마 외부의 작은 요인으로도 잡아둔 원자가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원자의 정보를 씹는다는 건 전자의 스핀 업 다운을 큐비트로 삼아서 정보를 저장한다는 의미일까? 저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책을 몇 권 읽어봤지만 아직도 뭔가 실체가 잡히지는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마 이건 따로 좀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진은 IBM이 개발한 최초의 상용 양자 컴퓨터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컴퓨터라고 하기에는 너무 드레시하고 우아하게 생긴 것 같았습니다. 컴퓨터라기보단 거대한 샹들리에 또는 섬세한 찜기처럼 보였는데요. 이런 구조라면 당연히 작은 소음, 진동, 열 등등 모든 외부 요인에 민감할 것 같았습니다. 섬세해서 섬세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좀 더 튼튼하게 만들 수는 없었던 건지 저 사진을 보는데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양자 역학은 처음이지 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양자에 대한 얘기는 끝부분에 몇 페이지 정도였습니다. 제목을 원자부터 양자 역학까지 이런 식으로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양자에 대해 또 다른 관점으로 이해해 볼 여지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과거 학창시절 배웠던 내용들도 하나둘 떠오르고 그런 점이 재밌었습니다. 책이 원자의 발견부터 양자의 존재를 밝혀내기까지
커다란 돌덩어리에서 점점 섬세하게 조각을 해나가는 느낌으로 쓰여졌는데 그 과정에서 각 챕터 초반에 제기된 의문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본격적인 챕터의 내용 전개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갖게 해서 본 내용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마치 에피타이저와 메인 요리를 먹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양자역학의 시작을 그저 플랑크 상수의 발견으로 생각했는데 이 책에서는 그 양자 자체의 발견에 대해 좀 더 폭넓게 접근해서 양자의 역사와 기원에 대해 알아본 느낌이었습니다. 어쩌면 책 제목을 양자의 역사와 기원이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더 자세한 책 내용 궁금하시면 책을 한번 직접 읽어보셔도 좋고 제 블로그 다시 참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밤이 되면 열리는 서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꿈 꾸세요.